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보고서 파문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통화 사실을 폭로하자 정윤회 씨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야당 공세도 강해지는 가운데 함구해 오던 여당이 십상시에 인권을 거론했습니다. 정윤회, 이재만 통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지난 4월 초에 세계일보에 잇따라 보도된 청와대 감찰 문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감찰 사례들 중 특이한 사례 하나를 뉴스혹이 조명합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오늘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케이블 TV, IPTV 설치 기사들의 집회와 코오롱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집회를 취재했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오늘 자정 전에 새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11월 중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특히 야당의 예산 심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문제도 노출됐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네,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죠. 예산안 언제쯤 통과되겠습니까? 네, 현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헌법 54조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12월 2일이 의결 시한입니다. 오늘 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새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통과된 건 2002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그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 여야의 막판 협상이 벌어지면서 본회의가 4시로 연기됐고 다시 5시로 또 이후로 연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6시 50분쯤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의 예산보다 6천억 원 감소한 375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요. 통과할 예정인 예산안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군요. 자, 예산 부수 법안 어떤 부분에서 진통이 있었습니까? 네,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의 예산 부수 법안의 여야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갈리면서 11시 시작된 마지막 날 협상이 오후 4시쯤 마무리됐습니다. 협상 도중 야당 원내수석부 대표가 자리를 뜨는 등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여야는 결국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이미 합의한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정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최경환 경제팀의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조세법 3대 패키지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상속을 유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상속 요건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여야 수정안을 냈는데요. 본회의에서는 수정안과 정부 원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네. 자, 개정국회법이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됐습니다. 몸싸움 그리고 또 본회의장 점거 등은 없어졌지만 문제점이나 한계도 있었죠. 어떤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네, 법정 시한을 맞추려다 보니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심의권보다 약화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란 지적입니다. 이런 법안들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 이것은 12월 2일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추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명분은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국회가 세법에 대한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예산안 심사는 세월호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산안 심사 기간이 짧아진 탓에 상임위 차원의 논의보다는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됐던 누리과정 보유 개선 등 주요 쟁점의 경우 지도부에서 상임위 합의를 거부하면서 예산 심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상황 전개였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는 무력화를 넘어 뼈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야당은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 법안 지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입법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이른바 십상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는 연락도 안 한다던 정윤회 씨가 결국 이를 시인했습니다. 이 사안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청와대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향해 언론에 말하지 말고 검찰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종훈 PD. 네, 김종훈입니다. 네,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는 연락도 안 하고 산다던 십상시 보고서의 주인공 정윤회 씨가 오늘 말을 바꿨더군요. 조응천 전 비서관 폭로를 사실로 시인한 것인데요. 조응천 전 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폭로를 한 겁니까? 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나온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윤회 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연락했다고 폭로하자 정 씨가 기존에 해왔던 말을 바꿨습니다. 정윤회 씨는 오늘 YTN, KBS 등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시사저널에 보도된 박지만 미행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비서관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안 돼 이재만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 3인방과 대선 후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비서관의 조선일보 인터뷰 후 기존과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정 씨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4월 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정 씨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며 정윤의 이재만 연락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오후 정 씨의 말 그대로다. 그렇지만 만남은 없었다고 통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대변인은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는 정 씨의 태도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주장에 훨씬 신뢰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십상시 보고서 유출에 관한 말도 했더군요. 유출을 청와대가 이미 몇 달 전에 알았고 유출자가 박경정은 아니라는 건데요. 조 전 비서관이 추가로 한 말들 뭡니까? 네, 조 전 비서관은 십상시 보고서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박모경정이 문건을 세계일보에 유출했냐는 질문에 조 전 비서관은 6월경 민정에 올라간 한 문건에는 박경정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의 말대로 실제 문건 유출자는 박경정이 아니라는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박경정을 유출자로 지목한 것처럼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자체 조사 내용을 검찰에게 밝히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자신의 업무 영역도 아닌 경찰 인사에 개입한 상황, 조 전 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청와대 내에서 전횡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십상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른바 4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4대 의혹이 뭡니까? 네, 박주현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4대 의혹 중 첫 번째는 문건의 진입니다. 다시 말해 문건의 핵심 내용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정말 있었냐는 겁니다. 둘째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입니다.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보고 후 조치가 무엇인지,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5.6월 청와대 유출조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등이 의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의혹은 보고서 유출은 누가, 왜 했는가. 네 번째는 대통령은 왜 루머라고 단정하였는가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십상시 보고서를 찌라시라고 규정한 청와대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게 야당입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그리고 이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공세입니까? 당연한 야당의 발언을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의 발언이야말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장우 대변인은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서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인권이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인지하고 더 이상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실체도 없는 문건을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와 연계해 또다시 정치적 흥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십상시 인권 얘기, 국정원 댓글려 인권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요. 고소인 조사는 언제 합니까? 예, 어제 청와대 고소대리인을 부른 검찰은 조만간 이재만 비서관 등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이 문건 유출 수사를 서울지검 형사 1부 외에 특수부에까지 배당한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수부는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연합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다로 가야 될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가이드라인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출건에 대해서 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배당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연합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2005년 당시 재계 서열 23위였던 코오롱이 경영 위기를 이유로 78명을 정리해고했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고 노동자들은 고압 송전탑 농성, 코오롱 불매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측의 복직을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단식까지 벌이고 있는 농성장에 시민과 민주노총이 합세하자 코오롱 측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해고자와의 면담에 응했습니다. 윤이나 PD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코오롱 본사 앞 1인 시위자는 과천 시민입니다. 과천 안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투쟁을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계속 계셨는데 저희가 큰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고 저희 시민 모임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많은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왔다는 자체가 되게 부끄럽고요. 과천 시민으로서. 2005년 정리해고를 당한 뒤 복직을 요구해온 코오롱 해고 노동자들을 도와 과천 시민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일배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투쟁위원장 등 코오롱 해고 노동자 12명은 코오롱 본사 뒤에서 2년 반 동안 천막 농성을 지속해왔고 최 위원장 등은 오늘로 28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해고 노동자들의 싸움은 10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코오롱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고 노조는 자진해서 임금 20%를 삭감했습니다. 이어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에 따라 노조는 임금 15%를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2월 코오롱은 78명 정리해고를 강행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굴지의 대기업 경영이 노동자 78명의 정리해고에 좌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냈지만 2009년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고 노동자들은 고공농성, 천막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코오롱 그룹의 대표 상품인 등산복 불매운동을 위해 이른바 등산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코오롱 그룹이 법원에 등산투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오롱 불매운동과 코오롱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관심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단식 중인 최일배 위원장은 이번 단식이 기약 없는 마지막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코오롱은 끝까지 저희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미공장에서 20년 이상을 일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10년 동안 내버려 놓고 저 사람들은 코오롱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기업이냐. 이건 결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 단식이 저희들 투쟁의 진짜 마지막 투쟁이다.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보자. 꿈쩍도 않던 코오롱 측에서 오늘 해고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노총이 오늘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자 면담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성사된 해고 노동자와 사측의 면담은 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면담은 크게 별다른 거는 없었고요. 어쨌든 그 코오롱이 철옹성을 8년 만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였다는 게 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 앞으로 계속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렸겠죠. 뭔가 해결을 그런 내용이 처수를 왜 모르겠습니다.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아서 10년 오지도 않았지. 오늘 8년 만의 면담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오롱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지 여부는 여론의 관심도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영하의 추위가 이어진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집회와 거리 행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CNM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했고 SK 브로드밴드와 LG U+ 비정규직 노동자도 동참했습니다. CNM 노동자들의 전광판 고공농성은 21일째를 맞았습니다. 성지훈 PD입니다. 서울 한복판 프레스센터 전광판 위 20m 높이의 난간도 없는 곳에서 CN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인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C&M 대주주가 입주해 있는 건물 앞에서 대량 해고 사퇴 수습과 복직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인 지는 5달, 150일 가까이 됐습니다. C&M 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C&M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고용과 노동 형태가 비슷한 IPTV 업체 SK 브로드밴드와 LG U+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보장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파업 중입니다. 오늘 이들이 공동집회를 열었습니다. SK와 LG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C&M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참여했고 SK 브로드밴드와 LG U+ 노동자를 포함해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 각 노조의 상급단체인 희망연대 노조는 협력업체가 아닌 진짜 사장, 원청이 직접 나서 정리해고 등 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 케이블 방송과 통신에 만연한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현실을 바꾸는 건 원청, 자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 간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C&M의 경우 원청을 포함한 노사가 한 테이블에 앉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영보 C&M 대표이사가 지난주 수요일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간 3자 협상을 제안했고 오늘까지 3차례의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2차 교섭에는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인 C&M은 해고된 109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새로 만드는 영업설치 전문업체에 신규 채용한다는 안을 내놨지만 C&M 노동자들은 사실상 방문 판매에 내모는 방안이며 신설업체에 C&M이 출자를 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청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에 이제 설치하던 기사들, 그다음에 에이스하던 기사들을 다 그 직군을 무시를 하고 그냥 영업을 해서 직접 영업을 해서 설치를 하라. 결국 우리가 가장 노조에서 거부하고 있는, 없애려고 하고 있는 방판업체 2차, 3차 하도급 형태의 직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제시안을 던졌어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 안 가지고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안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1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강성덕, 임정균 씨도 원청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안을 내놓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측은 연말이고 내각에 관련돼 있고 자기네들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여러적인 거를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공농성이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얘네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100일 넘게 노숙투쟁을 했어요. 145일이 8일차인데 148일 동안 있을 때까지 아무런 대꾸가 없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얘네들은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그래도 하고 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파업에 들어간 LG U+와 SK 브로드밴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월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와 LG 노동자들은 주당 70에서 8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위험 업무를 강요받고 있지만 임금 체계는 성과급 중심으로 짜여 있고 기본급은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역시 임단협의 원청이 직접 나설 것을 주장합니다. 기본급 자체가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건당 수수료 체계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일감이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최근에는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업무 비용을 포함해서요.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원청이 직접 나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원청에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센터장들, 센터 사용자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 센터 사용자들은 경총에 일괄적으로 교섭을 위임해서 지금까지 교섭 자리에 나오고 있고요. 서울역에서 집회를 마친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 시내를 행진한 뒤 CNM 농성장 앞에서 저녁 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한파도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고용 불안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태백에서 이퇴백까지 강신혜 PD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밝힌 청년 고용률은 40%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실업자, 백수라는 소리입니다. 과거 청년 실업의 현주소를 보여준 용어들로는 청백전, 삼포시대, 이태백 등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고용 불안을 빗댄 이런 용어들이 더욱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해 새로운 용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태백은 이구백과 이퇴백으로 대체됐습니다. 이구백은 20대의 90%가 백수라는 뜻이고 이퇴백은 20대에 퇴직한 백수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신조어로 입사했다가 퇴직해 다시 취업준비생이 됐다는 뜻인 돌취생도 생겨났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와 봉사활동 단체 등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청년들은 동아리 고시라 부릅니다. 구직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용어로는 장기간 미취업 졸업생이란 뜻의 장미족, 31살까지 취직 못하면 길이 막힌다는 3.1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열정페이라는 용어도 자주 쓰입니다. 명분이나 열정을 강조하며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인구로는 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다는 뜻이고 청년 실시는 등록금 대출 등으로 청년들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끊이지 않는 청년 실업 신조어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와 기성세대와 정치권을 향한 원망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정윤회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한 15년 전쯤에. 예. 최근에 만난 적 있죠? 최근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가 마지막으로 뵀습니까? 2003년인가 4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당시 주간지에 보도된 박지만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조 비서관과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돼 이재만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야? 기분 나빠. 긴장해. 나 촉 되게 좋아. 입주민의 폭언과 모욕 끝에 분신한 경비 노동자 고 이만수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고인이 근무했던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78명은 대량 해고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자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 이만수 씨의 분신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어제 관련자들에게 알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8일에 진행됐는데요. 위원회는 이 씨가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됐고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 즉 분신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고요. 이런 인과관계를 인정한 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신현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며칠 전에 파업을 하겠다, 대량 해고에 맞서서 파업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새로운 경비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자 회의가 내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파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장이 공석인 상태죠. 신관치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낙하산이 이미 내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오늘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는데요. 그중에서 서강금융회, 즉 서금회 출신인 이광구 부행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관측입니다. 연임이 유력했던 이순우 우리은행장의 갑작스러운 연임 포기도 이광구 후보자의 내정설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서금회 회원들이 금융권 임원직에 앉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MB 4대 천왕이 지고 서금회가 떠오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서금회 소속인 부행장이 행장을 밀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새로운 행장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네, 서금회 어떤 모임입니까? 네, 서금회는 지난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금융권 동문들이 결성한 모임입니다. 그간 잘 뭉치지 않았던 서강대 출신 인사들을 집결시킨 첫 모임으로 꼽히는데요. 처음 서금회가 결성됐을 때는 7호학번 10여 명이 주축이었는데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부터는 서금회 회원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금회 출신 금융권 주요 인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사실상 우리은행 내정자로 꼽히고 있는 이광구 우리은행장 후보자가 있고요.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있습니다. 이 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활약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또 홍성국 KDB 대우증권 사장 내정자, 사실상 이사회 의결까지 마쳤기 때문에 취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전임 서금회 회장인 박지우 KB 국민은행 부행장도 서금회 출신 주요 인사입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서금회 회장입니다. 이경루 한화생명 부사장이 있고요. 또 황영섭 신한캐피탈 사장, 김병원 LIG 손해보험 사장, 정현대 코스콤 사장이 서금회 출신 금융권 주요 인사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서강대 출신 금융계 인사로는 홍기택 산업은행장도 있습니다. 홍 행장의 경우에는 서강대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서금회 소속은 아닙니다. 네, 그 서강대 출신이라고 다 서금회는 아니에요. 예, 네. 그렇지만 대부분이 서금회 출신입니다. 네, 정치권에도 있습니까? 네, 서병수 부산시장이 서금회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새누리당 사무총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소장 등을 거친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역시 서금회 출신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노총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정책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등 잇따른 노동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노사정위원회 주체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노동 현안을 얘기하고 있어서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서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짓밟는다면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 공기업 수장을 임명할 때 정도껏 해야지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전면전이라는 말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 시장이 왜 프로축구연맹하고 전면전을 벌인다는 거죠? 네, 성남FC 구단주이기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편파 판정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 프로축구연맹 K리그가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의 편파 판정 발언이라는 게 성남FC가 유독 편파 판정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네, 오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이를 두고 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에 이 시장을 회부했고요. 이 시장은 이를 두고 축구 발전을 막는 구조적인 악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지난 28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 시장은 성남FC가 이번 시즌 도중에 오심 피해를 봤다면서 8월 부산전, 9월 제주 유나이티드전과 10월 울산 현대전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K리그는 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이 축구연맹 정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비평을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규정이 조항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K리그 정관 중에 경기 내용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3장 경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양호한 상태에서 홈 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조항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시장의 비평에 대해서 적용된 조항은 인터뷰에 대해 규정해둔 36조의 5항입니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요. 또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공식 인터뷰뿐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경로를 통한 언급, 그리고 표현에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K리그는 이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 SNS도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시장은 이 3장 자체가 경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경기 직후에만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이 시장은 장소,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건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면서 K리그가 징계를 실시하면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요. 법적인 다툼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로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대립을 해오고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커지고 교육감의 권한은 작아질 전망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 됐고요. 또한 입학비리나 회계비리를 저지른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또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자사고 취소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뭐 저번에도 저희가 보도했습니다마는 범죄로 인정이 돼도 벌금에 그치면은 자사고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고 교육 자체에 역행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교육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는데요. 개정안이 공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는 상위 법률 사항과 배치된다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교육부가 직권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네, 오늘 마침 인터뷰 중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스K 마치고 바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민 PD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동안 마음 치유니 힐링이니 유행을 하다가 이제 주춤해진 듯 보입니다. 이렇게 마음 기댈 데 없는 현실에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기도 어렵고 몸이 힘든 때 마음이나 어루만진다고 뭐가 되겠느냐는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손쉬운 해결을 약속하는 사이비의 퇴각은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긴 해도 비인간으로 미끄러져가는 마음에 고삐를 풀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 모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게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도 천안함으로 뉴스K 매진말을 하게 만듭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연구 논문이 공개되자 국방부 대변인이 비과학적인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이 입장을 물었을 때 무시해도 된다고 했고 국민TV의 질문에는 논문이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방부 기자실 브리핑에서는 천안함 전시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작성한 비과학적인 논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진파 분석하는 과학자한테 천안함 실물을 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이고 엉터리입니다. 국방부는 4년 전에도 툭하면 천안함 실물을 봤냐, 현장엔 가봤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실물도 보고 현장에도 가본 국방부는 2010년 도대체 뭘 했습니까? 실물도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흡착물질을 비롯한 각종 증거들도 검증해본 입장에서 말합니다. 과학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너희는 한 번이라도 과학적이었더냐.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사고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가 이제 저 입장에서 좀 오바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자전거를 끌고 오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자전거예요? 예, 바로 맞습니다. 이게 원래 그 재활용해서 조립한 자전거입니다. 하자센터에서 이 버려진 자전거를 분해했어요. 새로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바퀴 새로 달고 해서 만든 일종의 재활용 자전거인데요. 취임날은 나침판을 하나 이렇게 저기다 놨어요. 상징으로. 나침판이라는 것은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또 원탁회의처럼 원탁 탁자처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중심과 균형을 잡고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 정책이나 교육 원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리 옮겨서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뭐 그럼 저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교육감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5개월간의 행보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이제 이 초중등 교육의 내면에 훨씬 더 깊게 좀 다가간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달라진 한국 교육,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기초 준비 같은 것들 그리고 큰 골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교육청의 뭐 인적인 기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기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동안 뭐 경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 그 초중등 현실에 대해서 애로점, 저희가 또 개혁해야 될 점들을 더 폭넓게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 시민운동가를 거쳐 교육감이 되셨습니다. 네.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감시를 받는 입장으로 입장이 변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실감하시나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시민운동 할 때 그 운동하고 행정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시민운동적 어떤 그 가치, 투명성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되 그러나 시민운동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민운동이나 이런 운동은 어쨌든 뭐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정의적 관점에서 옳은 일이 뭔지 그래서 그 옳은 일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정책을 해보면 그 한 정책 안에 조정되어 있는 여러 이해 집단들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책을 바꾸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해가 상충되는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잘 직시하면서 조정하면서 그러나 바꿔야죠. 그 어떤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또 두려워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가 네. 교육감님께서 내건 공약이기도 한데요. 네. 자사고 폐지가 이것의 네.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만 이제 자사고가 25개가 들었었어요. 5년 전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고가 뭐 황폐화된다고 그럴까? 이게 일반고의 어려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뭐 이 교사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건의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학생들도 열패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일반고의 우열반을 딱 2개 학교로 이렇게 분리해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한 학교 내에서도 우열반이 있어서 문제가 많고 비판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2개의 학교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분리교육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사고 폐지 혹은 뭐 폐지가 아니더라도 자사고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의 경우는 25개니까 너무 많으니까 규모도 줄여야 된다. 이런 개혁안을 저희가 이제 내놨고요.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74년에 고교평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교육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했거든요. 지정 취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그 자사고 경쟁률이 높았다고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한 측면은 이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학교의 성적 상위 50% 학생만 응모를 했어요. 응시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100% 학생이 응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응시 학생 풀이 2배로 늘어났어요. 저희는 원래 이번에 자사고가 뭐 미달률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자사고를 줄이거나 자사고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올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또 그래서도 저희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2016년부터 하기로 했어요. 뭐 저희들의 이런 노력하고 또 응시자 풀이 넓어진 것 때문에 뭐 올해는 그렇게 당연한 결과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추진하는 자사고 정상화 정책이 실패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좀 과잉해석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결국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부가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오바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 자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갈등 이렇게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로 뭐 입장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냥 기존의 뭐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아무래도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하고 또 서울이라는 중요한 그 위치에 진보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규제하려는 입장에 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자사고 문제 같은 것도 저하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자사고나 어떻든 초중등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막 근원적으로 제약을 해버린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교육부가 퇴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은 청소년 학대, 아동 학대 수준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취지에서 하신 겁니까? 예, 저는 초등학생들을 학교 마치고 한 4-5개, 심지어는 7-8개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또 학원 갔다가 와서 또 밤에 또 11시, 12시, 1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는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청년기를, 아동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입시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이 입시 경쟁 자체가 무모하고 비생산적이고 이제는 이걸 개혁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해요. 뭐 창의성은 적절한 쉼과 적절한 놀이와 적절한 잠에서 나온다. 이제 바꾸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애를 주말에 놀려? 그럼 다른 애들은 더 국영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입시 경쟁이 과열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 무모한 경쟁을 할 거냐. 뭔가 바꾸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정책적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고민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하나에는 뭐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자유학기제 같은 것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뭔가 국영수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진로 탐색 같은 거, 인생을 한번 좀 고민해보고 진로 탐색을 해보긴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저희는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에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학교라고 할까? 자기 꿈을 좀 실현하기 위한 좀 기존의 교육 과정과는 다른 경로를 좀 밟아보는 학년 과정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덴마크나 이런 북구에서는 1년 동안 그런 과정도 있어요. 농촌에 가서 농사도 지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기존의 정규적인 교육 과정으로 벗어나서 뭐 좀 일종의 긍정적 방황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자사고 현안이 불거지면서 다른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애착이 가시는 다른 교육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학생 자체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지금 9시 등교 문제도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막 9시 등교를 강행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제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제 정말 판단 능력 있는 학생들한테 너희가 결정해봐라.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너희가 결정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학급별로, 학년별로 토론을 시켜달라. 그리고 투표를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체제 하에서 뭐 학생만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사나 학부모님도 의견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데 투표 결과를 50%는 반영해달라. 저는 학생들이 한 번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때 시민의 권리를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에게도 그 권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그래서
이들을 시민의 권리, 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들을 부여해 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내년에 학생 자치, 학생들의 자율 결정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